귀신이 산다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미궁입니다. 전 저기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네. 못 들어왔어. 눈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네?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다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의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아, 저희 일단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귀신이 산다 19, 1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차가 멈추지 않는 기차역. 2009년 8월 인도 서벵골주.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기차역 백운 코도르역이 재개장을 했습니다. 이곳은 무려 42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하는 기차역인데요. 한동안 승객도 직원도 없는 그야말로 유령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이유, 늦은 밤이면 백운 코도르역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속출. 심지어 기관사들마저도 백운 코도르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태가 발생. 그래서 결국 아무도 가지 않는 역으로 방치됐던 겁니다.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기관사분들도 정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요. 네. 사건의 시작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늦은 밤, 아, 왜 깜짝이야. 저 뭐야? 당시 백운 코도르역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어둠 사이로 무언가를 발견한 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채 선로를 걷고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군데? 진짜 소름 돋았겠다. 이거 너무 저희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사실 백운 코도르역은 특정 지점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르게 기찻길로 끌려가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마을 사람 사이에서 귀신한테 끌려가는 곳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입니다. 그러면 귀신인 거네요. 진짜. 자, 더 들어보세요. 이 겁에 질린 직원은 다음 날 곧바로 자신이 겪은 기묘한 일을 회사에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직원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럼 아까 그 여기서 본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직업만 봤잖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백운 코도로역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본 이들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는 등 불행한 운명이 덮쳤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역 인근에 산 마을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 여자일 거야. 이유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기찻길에서 목숨을 끊은 여인이 있었네. 그때 흰 옷을 입었다지? 백운 코도로역에서 한 여자가 달리는 기차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기찻길로 끌려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백운 코도로역을 두고 흉흉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아니 저 여자 누구야? 대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기차역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괴상한 몸짓으로 기괴한 춤을 추는 모습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계속 목격담이 늘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 두려움이 휩싸인 기관사들이 백운 코도로역에 정차하지 않고 역을 통과하는 일까지 발생. 결국 백운 코도로역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1997년 한 차례 재개장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두려워해서 재개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09년이 돼서야 다시 역을 재개장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백운 코도로역이 재개장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해가 진 이후에는 역 이용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산다 19 9위 공개합니다.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작은 섬 알카트라즈.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요. 수감자의 탈옥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빠삐용과 범죄 액션 영화 더 락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매년 약 15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뭐 무섭다는 느낌은 없는데. 영국에서 온 관광객 월쉬는 전설의 감옥 스릴 투어, 알카트라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섬을 찾게 됐는데요. 작은 창문을 통해 과거 죄수 면회실이었던 곳을 구경하던 월쉬는 카메라로 면회실 창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게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월쉬. 아니 뭐가 찍혔길래? 심령사진? 네. 사진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이 찍힌 겁니다.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딱 봐도 머리 스타일이라 그게 되게 고전적이다. 옛날 사람 스타일인데? 느낌. 놀란 월씨가 바로 면회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뭐야? 텅 비어 있었고요. 게다가 월씨의 주변에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알카트라즈는요. 귀신 목격담이 많을 정도로 각종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고스트 스폿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알카트라즈가 연방교도소로 사용되기 전인 1860년대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미 서부 해안의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포로들이 귀신이 되어 알카트라즈를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 속에 알카트라즈 내 영안실에 귀신이 포착된 건데요. 코가 있나? 코인가 저거? 아 저기 얼굴 모양 있네. 아 보이네.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딱 어두운 가운데 뭔가 얼굴에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특히 알카트라즈의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과거 수감자였던 포로들이 형벌을 받던 D14블럭. 과거 연방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 의하면요. 이 부근 복도에서는 으스스한 냉기가 돌고 누군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섞인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목을 조른다. 귀신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며 수감자들이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냉기도 느껴지고 들린다고 하니까. 알카트라즈는 이후 고스트 헌터들의 성지로 떠올랐다는데요.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알카트라즈. 지금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정체모를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1위를 공개합니다.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는 무슨 일이?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파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살인을 증인을 없애려고? 네.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독이 된 뭐뭐뭐의 비극.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진통제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그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누가 그레고리를 죽였나?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 졸라 죽였고 본루유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맹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에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맹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